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갑 지역위원장,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성태 전 대표님, 최근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이진호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이 검찰 진술과 다른 입장을 내놓거나 답변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입니다. 이게 형사재판을 염두에 둔 걸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고 난 이에 지금 법정에서 행사 이제 재판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탄핵 심리가 개시되고 사실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핵심 당사자들의 이 정인들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고 있는 부분을 특히 지난번 헌재 6차 변론기일에서 이렇게 다들 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이제 이런 헌재 진술 자체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서 기소한 내용하고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런 진술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검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진술이 진짜인지 헌재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게 본인들의 진짜 실질적인 사실을 그대로 뭐 정인 선수 하고 하니까 네. 어떤 게 맞는 건지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혼란을 가져가고 있죠. 네. 이광재 위원장님, 방금 전 말씀하셨듯이 지금 형사재판 피고인이기 때문에 재판을 의식해서 진술을 조심하고 있다 이런 해석과 함께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과 입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 김용현 전 장관 측과 만난 것은 좀 확인되고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는가 여부가 핵심적인 것이고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전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번에 불법개혁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 전 국민이 지켜보았다는 증거가 명백히 있다는 점. 네. 이건 아마 분명한 것은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즉 법의 냉엄한 심판과 국민적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봅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네. 윤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지금 4차례 직접 출석했습니다. 네. 지난달 김용현 전 장관 증인으로 나온 4차 변론까지만 해도 좀 여유로운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또 곽종근 전 사령관 불리한 증언이 나오자 이들로부터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반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득실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면회온 사람한테 내가 헌법재판소 직접 출석하길 잘했다. 뭐 이렇게 자신만만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심리를 거치면서 전 국민이 지금 생중계되면서 보는데 곽종근 특전사령관 말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의원이냐 인원이냐 뭐 사람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나중에는 인원을 데리고 나오라. 이렇게 좀 말이 좀 바뀌었어요. 네. 또 홍장원 국정원 1차장도 12월 6일인가요? 언론 인터뷰에서는 대통령이 전화해서 한동훈 대표 잡아들여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가에서는 대통령이 목적어가 없었다. 누구를 체포하라는 얘기가 없었다. 이렇게 되니까 헌법재판소의 신뢰도가 상당히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지금 속력을 조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면은 대충 이제 끝날 정도고 추가로 뭐 1, 2주도 한다고는 하지만은 헌법재판소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 거. 그게 이제 어제 대구시에 뭐 5만 5천 명인가 몰렸잖아요. 네. 그런 바람까지도 헌법재판소가 제공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준현 부원장님, 그런데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실패한 뒤에 체포 대상자가 적힌 명단을 수거해서 폐기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짜 메모를 만들게 했다 이런 진술이 방첩사 간부로부터 나왔다고 하네요. 네, 이게 검찰 수사 중에 내용들이 아마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모양인데요. 네. 또 이 명단이 이제 14명 명단이 경찰과 국방부에도 통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다 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증거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여기서 저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선관위에 그 당시에 방첩사가 출동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도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게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는데요. 윤석열 공소장에는 검찰이라는 단어가 빠집니다. 네. 수사기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전문 인력이 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싹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가 그 황망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전문 인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즉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요. 헌재에서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내란 사건을 형사법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수사를 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네. 특검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도 이게 확대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지금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변론기일 뭐 2차례 남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 화요일에 열리는 7차 변론기일에서는 부정선거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부정선거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던 만큼 이 양측 치열한 공방 예상되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당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제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선관위를 갖다가 이제 군을 투입시킨 이 문제가 네. 지금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이 내란 특히 의혹과 함께 가장 지금 현재 이 탄핵 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어려운 부분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민주주의의 핵심인 이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런 상당 2023년 10월로 아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국정원에서도 이제 해외에서 해킹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허술한 지금 현재 전산 시스템이 일부 지적되고 문제가 있다. 네. 그렇지만 당시 국정원 입장에서도 이제 본질적인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중앙선관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작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까지는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이 서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2상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도 해소하면서 본인도 민주주의에 이렇게 핵심인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치를 수 있는 그런 중앙선관위가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한번 제대로 보고 싶었다. 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중앙선거의 기능이라든지 선관위 자체를 뭐 어떤 해체시킨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니다고 하는 거니까 네. 앞으로 이제 7차 변론 기일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그 국회 측은 만에 하나 설령 부정선거가 있었더라도 이게 계엄 선포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부정선거는 안반 정치권이 밉고 정치인들을 패 죽이고 싶어도 결국은 사실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제가 부정선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국민의힘의 이 홈페이지를 봤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네. 거기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국민의힘 팩트체크, 중앙선거의 득표 조작 불가능, 개수기 조작 불가능, 바꿔치기 불가능,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도 홈페이지에 의해 제 있다. 홈페이지에 제가 좀 네. 전에 찾아온 겁니다. 네. 정말 우리가 암만 정치인들이 미워도 진실은 진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시스템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마치 계엄군을 투입해야만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윤 정부 들어서고 나서 무려 161건을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선관위를. 우리 김성태 의원님 많이 해보셨지만 우리가 전자투표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일이 다 들어가서 하고 100문구씩 세서 하고 그거를 우리 선관위 선거를 그걸 국민들한테 보내주는 건데 암만 정치가 미워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시스템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것도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네. 이걸 믿고 제발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현재가 미리 잡아놓은 마지막 변론기일이 이번 주 목요일인데요. 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종결된 뒤 2주 이내에 선고가 이루어졌거든요. 네. 언제쯤 최종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까요?
뭐 이번 주 목요일 13일이 이제 최종 변론이거든요. 네. 예, 추가로 뭐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했던 총리나 몇 명 추가를 한다고 해도 뭐 1, 2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심리가 끝나고 2주 후에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빠르면은 3월 중순 뭐 이 정도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네. 저는 왜 이렇게 선제가 서두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나니까 서울역에서 뭘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네. 좀 늦더라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도 제대로 고치겠다고 서둘러서 안 하고. 네. 헌법재판소 판결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관한 중대한 건데 단판 승부입니다. 기각을 하든지 인용을 하든지 후폭풍이 엄청날 거예요. 아마 네. 그 대구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인용된다는 걸 생각도 못할 때고 저 민주당 이쪽에서는 또 기각된다는 걸 또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절차적인 정당성, 더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네. 예를 들면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공소장에는 문짝을 도끼로 때려 부시더라도 끌어내라고 그랬다 이렇게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체포 지시 없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추가로 몇 달이 걸리더라도 더 해서 대질 신문을 해야 됩니다. 누구 말이 맞아. 니네들 당사자 다 나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30분씩 주신문 반대신문하고 땡 하루에 3명씩 너무 졸속 아닌가요? 네.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나라 헌법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 불과 이틀 근무하고 탄핵 심리가 174일을 했습니다. 6개월 꽉 채웠어요. 대통령도 우리나라의 중요한 국군 통수권자 지도자잖아요. 최소한 저는 이의 없이 그래 헌법재판소 판결이 맞아. 저는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럴 정도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좀 거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 부원장님, 서울 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온라인상에서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번에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인 이런 행동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법부나 헌법재판소는 헌법기관입니다.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사전 모의 기획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반국가 단체 구성이라든가 또는 범죄 조직 구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고요. 만약에 또 그런 경우에 이러한 모의라든가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찬양을 한다거나 또는 선전선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내란죄에 있어서의 또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즉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폭력적 행동과 더불어서 기획하는 사람 네. 그리고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이념과 철학을 집어넣어주는 뒷배경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철저히 조사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과정에서 행여나 종교계라든가 정치권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더욱더 심각한 수준으로서 수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태 전 의원님, 최근 여권에서는요, 이 사전투표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도부는 물론 한동훈 전 대표 등 장령들 사이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연장하자는 건데 이같이 주장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 제도는 사실상 투표를 해야 될 국민들이 투표 당일날 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상황을 갖다 해소하면서 이렇게 투표율을 높이는 아주 좀 민주주의적 네. 그런 지금 방식이죠. 정책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사전 투표 제도가 이제 상당히 그 사전 투표 기간이 본 투표 기간하고 또 공백이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이제 사전 투표의 분위기가 본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전선동이 난무하는 그런 상당히 그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선거 제도의 하나로 지금 상당히 지금 뿌리가 내려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전 투표 제도를 갖다 좀 재검토하고 손을 좀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 전체적인 아직까지 입장은 아닙니다만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투표하고 시간이 길어서 벌어지는 이 선동과 또 혼란이 야기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그러면 사실상 투표는 본투표 날 국민 전체가 이렇게 투표권을 가지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맞는데 사전 투표를 통해서 그 사전 투표를 하고 또 본투표는 뭐 여행 가고 이런 휴가로 즐겨버리는 그런 그걸 뭐 그렇게 탓할 수는 없지만은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려 본투표 시간이 그날 투표 당일날 부족하다면은 본투표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사전 투표 제도의 이 맹점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게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국회 정개특위 이런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이 부분도 검토되어져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개선과 부정선거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극우 음모론에 당이 동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네요. 저는 그 부정선거가 있어서는 나라가 안 되겠죠. 네. 바로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듯이 사전투표제는 국민의힘 홈페이지에도 아직까지 걸려 있다는 점.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양당이 특히 뭐냐면 불법 개혁은 잘못된 거잖아요. 국회에 들어가는 거. 나라의 시스템이 흔들고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 총을 들고 가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검찰 수사 결과를 30년 이상 검찰에 몸담던 윤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심지어는 서부지법에 폭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 네. 더 나아가서는 헌재를 폭동을 일으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나라 전체를 흔들리는데 더 나아가서 국민이 투표로 한 선거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나라를 부정하는 것이다. 암만 상대당이 미워도 정치인을 패죽이고 싶어도 우리가 국가를 사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켜야 될 것은 삼권 분립이고 우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영걸 대표님,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윤 대통령 면회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좌파 카르텔이 강력한데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같은 발언의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구속 취소 신청을 했거든요. 네. 아마 다음 주 초에 그 판결이 날 것 같은데 그 구속에 대한 부당성 뭐 이런 거를 뭐 대통령은 국민의 자존심인데 내가 좀 억울하게 구속이 됐다. 뭐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사실 대통령 구속될 때도 보면은 그 공수처에서 할 때 경호처 승인을 사전에 맡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좀 안 됐다는 얘기도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서부지법을 통해서 판사 쇼핑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어디 잡범이나 이런 사람처럼 꼭 구속돼서 이렇게 탄핵이나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냐. 나가도 얼마든지 그 재판에 제대로 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꼭 나를 이렇게 구속시켜야 되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항변 뭐를 얘기한 거고 예. 또 지지층이 좀 더 결집해줘서 나를 좀 지지해줘라. 그래야지 헌법재판소라는 게 따지고 보면은 정치적 사법기관이거든요. 당이나 대통령이나 법원에서 추천받은 9명이 원래 하니까 정치적 사법기관이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좀 단합을 해가지고 좀 압력 좀 넣어줘라. 뭐 어떻게 보면 읍소라고 좀 봐야겠죠. 네. 네네. 박 부원장님, 사실상 윤 대통령이 당과 지지층에 이제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결집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신청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한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다른 안팎에서는 옥중 정치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치졸한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거는 3번의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제로 체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진술들을 보십시오. 자기 부하 군인 사령관들에게 오히려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본인을 구속해서 빼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온갖 자신을 위한 것들을 다 동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기에 접견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뭐 윤상현 의원이나 김민전 의원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지도부인 권성동 의원과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가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두 사람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인 신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일본을 보면요. 야스쿠니 신사를 총리나 내각의 강요들이 참배를 합니다. 그리고 곡물까지 들고 가거든요.
그 곡물은 총리 활동비로 사가지고 갑니다. 근데 개인 자격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본 국민들은 개인으로 볼까요? 총리로 볼까요?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불법 계엄을 했는데 왜 대통령직에서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이건 탄핵 사유입니다. 명백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빨리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윤 대통령의 옥중 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자칫 당이 강성 극단 세력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게 또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이제 집권당으로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아주 공정하게 한치의 국민적 의심 없이 헌재가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걸 지켜줘야 되는 또 그 책임도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할 도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서울구치소에 이제 구금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옥중 정치를 통해서 우리 당정 관계가 결정되어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향후 맞지 않죠. 네. 윤석열 대통령 2년 7개월 동안 수직적인 이 당정 관계가 오늘날 이런 불행을 또 자초했다는 그런 당내 또 자정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정식 비대위원장 이런 분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포켓 정치인이 또 아니죠. 또 네. 국민의 힘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포켓 정당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국면마다 이렇게 생각은 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고 또 행사 또 소송법에 따라서 행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양 진영이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지금 대립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국민들의 평정심은 하루하루 또 달라질 겁니다. 네. 막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도 중도 확장을 위한 이제 자유우파적인 그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서 지키고 또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견제하고 이걸 감시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몫이지만은 네. 또 국민의힘이 자성과 또 성찰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참담한 현실에 집권당으로서는 역할과 도리를 다했는가 엄청난 자성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내부적인 핵심과 또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민주당은 차기 대선 준비 조직인 집권 플랜 본부를 재가동하면서 사실상 조기 대선 무대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국정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라고 보는데요.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은 국민의 삶의 위기가 오고 이건 정치 위기로 오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반도체법을 빨리 책임 있게 통과시키는 강력한 성장 전력의 중심에 민주당이 있어야 한다. 네. 또 한편으로는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대탑이 필요하고 또 집 사는데 우리가 20년이 걸리는 거는 국민들한테는 정부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사교육비가 이렇게 비싸서는 국민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건데 적어도 이제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이끌었다면은 적어도 국가가 교육 문제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 민주당이 책임지겠다는 확실한 경제 정책을 이끌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면 어떤 북핵 전략을 가져갈 것인지 민주당이 이제 국정에 책임감 있게 확실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고 봅니다. 윤 대표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도층을 겨냥해 우클릭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정권 탄핵 뒤에 바뀐 게 없어서 민주당을 못 믿는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그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확 올라갔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5%까지 박근혜 대통령 추락을 하고 확
야당 대표가 부상을 했는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지지율이 더 급등을 해요. 40% 50% 가고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이 지금 당 지지율만큼도 안 되고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한 절반 50%가 넘는데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뭐 30%대 박스권에서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한 거 아닌가 싶어요. 국민들이 문재인 때 탄핵 때 바뀐 게 없어서 그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은 그게 친문 쪽을 좀 겨냥한 면피성 남탓 발언이죠. 네.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콘텐츠나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라는 메신저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뭐 포용 정책이나 뭐 진보적인 정책이나 사법 리스크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도. 그 공자도 얘기했잖아요. 무신분립. 신뢰가 없으니까 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말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못하니까 이제는 콩으로 매주 써도 안 믿겠다. 뭐 이런 여론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을 갉아먹는 건데 저는 이럴수록 진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자꾸 바꾸지 말고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 안 됐다고 그랬다가 며칠 후에는 내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뒤집어서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남아이른 중천금이라고 진짜 무게 있는 말하고 한번 약속한 건 반드시 좀 지키고 좀 이렇게 좀 본인의 좀 이 신뢰도를 높이는 쪽으로 변형하지 않으면은 저는 제2의 이회창의 길을 간다고 봐요. 대권 주자로서 항상 1등 했는데 대권은 못 차지했거든요. 그런 길로 갈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다. 그 큰 이유는 저는 신뢰도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친명 친문 갈등은 선거 수십만 표를 잃고 시작하는 것이라면서 서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대선을 앞둔 경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잖아요. 양측 공격 수그러들까요? 네. 자, 지금 윤영결 대표님 말씀 하나만 제가 죄송하지만 좀 이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6년 박근혜 탄핵 때 제일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랐던 분은 반기문 총장님하고 안철수 대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재인 대표는 그렇게 지지율이 오르지 않았고, 예, 그 말씀 제가 확인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입어서 이제 정치를 하려는 분들의 메시지가 거칠어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잘 보이고 싶어하는 자칭 친명 정치인들의 메시지가 또 거칠어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충돌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또 양쪽이 다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당내에서 비판은 당연한 겁니다. 경쟁도 당연한 겁니다. 네. 다만 이것이 인격적이거나 또는 정치적 생명을 끊겠다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비전,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재명 대표의 방식에 동의하잖아. 나는 민생 경제보다는 거시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봐. 나는 통일 외교 안보 정치에서 한미일 협력보다는 로중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균형자 외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봐. 네. 이런 식의 사실은 집권 비전을 가지고 투쟁을 해야지 지금 뭐 탈당한 이낙연 대표를 다시 모셔오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의미 없는 논쟁이 아닌가. 사실 돌아오시지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지 정당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성태 전 대표님, 이재명 대표는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비명계 인사인 홍성국 전 의원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통합 민생 행보다라는 시각인데 이 대표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입장에서는 이제 12상 비상계엄이 이제 내란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틀림없이 이제 탄핵 심판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인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전제를 깔고 지금 이제 사실상 대선 체제를 조기 가동시키는 그런 이제 결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외교 안보 김현종 전 안보실 차장 이런 사람을 외교 안보로 앉히고 또 홍성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제통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분을 갖다 이제 발탁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본인의 이미지를 갖다 달리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뭐 실사구지적 실용주의 정책을 이렇게 편다 하더라도 이게 살아온 자신의 길이 있었고
또 요 근래에도 이렇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임기응변식의 대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법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제 노동시간 유연화를 통해서 이제 이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엄청난 지금 위기인데 수출 전체 물량의 20% 이상이 반도체가 차지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중요한 것인데 그걸 이제 이 좀 노동시간 유연화 부분을 그렇게 이제 약속까지 해놓고 일부 당내 반발이 있으니까 금방 없던 일로 덮어버리는 네.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런 변화 자체는 국민들에게 이렇게 납득이 갈 정도로 지금 일부 뭐 인사를 갖다 이렇게 이제 보강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대선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가지만은 저는 지금 이제 가령 이재명 대표가 부정선거 뭐 진상조사위원회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자.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이 과도한 대통령 권력과 과도한 입법 권력의 대충돌은 대한민국이 불행해지니까 이 개헌을 기정사실로 자신이 약속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뭐 좀 정치적 입장을 낸다든지 이런 큰 변화를 내주는 게 전 네.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민주당 김경수 전 지사 복당을 허용했습니다. 김 전 지사 정치 재개 첫 메시지는 노무현 국민통합 정신이었는데 김 전 지사 민주당 대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김경수 씨가 좀 더 비전 있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답답하잖아요. 의료 대란 때문에 어려운데 요새 돌아가시는 갑자기 제가 이 요새 부고장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고. 그러면 이때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전공의가 안 돌아오거든요. 네. 차라리 의료 대란 문제 해법은 나는 무엇이다. 김경수 해법은. 또 나아가서 이번에 카카오 주식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샘 알트만 오픈 AI CEO를 만나니까 폭등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뭐 어디로 가고자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삼성전자 5만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과연 주식시장을 어떻게 될 건가 퀘스천을 갖고 있잖아요. 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거라는 거. 문제는 경제라는 거. 문제는 안보의 불안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국가 비전을 내는 것을 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 많은 민주당의 사람들도 무슨 친명이고 비명이고 친윤이고 뭐 비윤이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비전을 얘기하는 그런 정치가 돼야 국민들과 함께 할 거라고 봅니다. 옆에 계시니까요. 김득현 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 뭐 임종석 전 실장, 방금 얘기한 김경수 전 지사 등 친문계 입장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뭐 친노 적자라고 불리시잖아요. 이광재 위원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정책적 비전 부분을 꾸준히 얘기할 거고요. 결국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야 그때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네, 지금은 좀 조용히 계시고 헌재 판결 이후에 본격화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 이광재 위원장처럼 저렇게 말씀하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13 비상계엄이 대통령 독재권 행위로서 있었다 치지만 그 판단은 법률적 위반이나 또 헌법적 위반에 대해서는 언제나 또 법원에서 다 할 건데 여기에 너무 정치 영역이 너무 크게 이 사법적 혼란을 야기시킨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좀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지금 여야 모두가 나는 제발 아니 좀 이광재 위원장처럼 저렇게 대처하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 나오고 난 이후에 정치적 행위를 판단하면은 어느 국민이 지금 이 국민을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헌재는 제발 이제 우리 국회는 탄핵 의결을 했으면 됐고 이게 우리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절차를 거치고 여야는 제발 좀 이 민생과 안보에 대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의 살 길이 열린다. 저는 민주당이 좀 더 과감하게 민생 부분에서 성장 부분에서 확실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언론의 역할도 질타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윤 대표님,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증선중 의원, 금투세, 가상자산, 52시간 논쟁 등 이 대표 이른바 이제 우클릭의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게 뭐 충돌로 보는 시각이 있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견해 표출, 서로 어떤 이견 조율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는데 민주당의 이 같은 정책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바람직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좀 혼선을 믿는 느낌을 주는 거 아니냐. 뭐 역할극으로 일부러 저렇게 힘들게 내가 결정을 했다. 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뭐 진성준 의원 정책이 맡고 있잖아요. 좀 반대의 의견을 좀 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 내에서 친명계 의원하고 자기가 우클릭하는 뭐 주 52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친명계한테 반발을 사거든요. 그러면은 모여서 얘기를 해야죠. 문 잠궈놓고 밖에서 문 잠궈놓고 안에서 얘기를 해야죠. 결론 날 때까지. 근데 각자 귀는 닫아놓고 스피커만 마이크 대고 스피커만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의 뜻이 뭐냐, 속마음은 뭐냐. 물론 뭐 이해는 하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 한미 FTA라든가 이라크 파병이나 이런 거 하면서 지지자들한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국가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로 평가는 받지만 지지자들은 조금 외면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다가 우클릭 행보하다가 민노총 이런 데서 좀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래서 좌고우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너무 좌고우면하면요 대통령 안 됩니다. 네. 네, 금방 이광재 전 의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국민만 보고 그 실사구시로 나가야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저는 국민 지지를 못 받고 신뢰도만 떨어진다고 봐요. 네. 이광재 위원장님,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 최근에 보면 이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입니다. 대선자들의 지지율은 뭐 크게 변하는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앞서 있고 전체 민심 지지율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경제를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믿을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아마 저는 조만간 많은 국민들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 있지? 아마 점점 더 세금이 안 거칠 거거든요. 아마 이번에 네. 추경도 아마 국채를 발행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번 몇 가지를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법인세보다 한국의 법인세가 비싸면 과연 한국 경제는 유지될까요? 두 번째, 한국에 380조 원이라는 돈을 썼는데 출생률이 0.7%면 우리가 뭔가 AI 정부로 근본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20년 동안 주식 시가 총액이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우리가 미국의 엔비디아 한 기업보다 그 주식가 총액이 대한민국 전체 주식가 총액만 한데 이런 굴욕을 과연 우리가 견뎌내야 되는가. 뭔가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길을 가야 되는 확실한 모습을 민주당이 책임감 있게 저는 보여줘야 된다. 그거는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다. 제발 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는 쪽에 저는 국민이 선택할 거라고 봅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여권 대선주자들 움직임 보면요. 지금 조기 대선이 암묵적 금계어인 가운데 여권 잠룡들 뭐 분주히 지금 움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여권 후보 가장 눈에 띕니까? 전 김문수 후보가 제일 눈에 띄는데요. 네. 김문수 장관이 이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본인 대선 출마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정답입니다. 즉, 이 김문수 장관이 가장 눈에 띄게 윤석열로 저는 부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김문수 장관의 성향에 대해서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진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역으로 국민의힘의 주요 정치인들이 이념이 없음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어요. 네. 윤상현 의원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유행 따라서 이른바 이제 굉장히 오른쪽으로 지지자들이 움직이고 댓글이 그렇게 달리면 그렇게 가고 중도가 유행하면 중도로 가고 친박이 유행하면 친박이 되고 친윤이 유행하면 친윤이 되고 이게 저는 최근 2017년 이후 국민의힘 정치에 정체성 없이 표류하는 모습의 본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김문수 장관처럼 보수라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한번 가져봅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등판 시점도 관심이잖아요. 언제쯤 나올 거로 보세요? 저는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의 시간이 끝나야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탄핵이 인용되어야지만이 본인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이 이 정치권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떠돌려 봐야 됩니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왔는데 결국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없어져야 본인이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이분도 똑같은 겁니다.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해야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라든가 어떤 구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얼떨결에 권력에 의해서 불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김성태 대표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세대 교체론을 내세운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예전 같으면 손잡을 나이라고 저격을 했고 친한계 인사들이 반발했는데요. 젊은 여권 대선 후보들 간에 뭐 기싸움이 시작된 겁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당연히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뭐 많은 주자들 중에서 특히 이제 좀 전에 논의한 김문수 장관에 대한 그런 지금 현재 큰 바람, 이 중심으로 이제 이 뉴스나 기사 이슈에 다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네. 뭐 그런 국면에서 다시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자신이 이제 좀 시비를 걸고 또 한동훈 대표가 일정 부분 지금 곧 머지않아서 이제 등판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뭐 신호 속에서 이슈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의도가 있죠. 여기서 뭐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나이로 이제 52일 뭐 50세대구나. 이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참 손잡을 나이라고 했지만은 요즘 나이 53세 손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또 심지어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갖다가 또 가장 크게 뒷받침하고 있는 신지호 전 전략부총장 같은 경우도 옛날 같으면 40살이면 노인 소리 듣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도 40 아닌 노인네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 받아주면서 이제 이슈의 중심에 자연히 끌어올리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김문수 현상은 이거는 이제 보수 위기가 왔기 때문에 크게 결집하는 이유 하나가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반감 이렇게 해서 이 결집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뛰어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변론 기일이 끝나는데도 저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진영 자체가 이제 다시 중도로 이렇게 확장해야 되는 그런 여론이 형성될 건지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의 등판 시기도 달라질 겁니다. 이광재 위원장님, 대선을 앞두고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후보 간 보수 진영의 통합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막판 뭐 후보 단일화를 포함해서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번에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를 보면서 일대 충격을 빠졌잖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한테 좀 기대했던 거는 이번에 얼마 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의 칸 아카데미가 AI 수학 이걸 한국에 사교육비 너무 비싸요라고 하는 서비스를 냈거든요. 본인이 과방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 과외 때문에 50만 원, 100만 원짜리 고통받으면 AI로 칸 아카데미를 넘어가는 대한민국 교육혁명을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게 40살의 젊은 사람들이 저는 해나가야 될 거 아닌가 싶거든요. 네. 좀 더 미래를 얘기하고 지금 허은하 대표와 싸울 문제가 아니잖아요. AI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라는 메시지도 내줘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20대, 30대 남자, 여성 지금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20, 30대가 사이좋게 남녀가 지내야 결혼을 해야 애를 낳고 나라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뭔가 20, 30대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메시지 같은 거를 40살로서 젊게 좀 이제 좀 AI가 없고 미래가 어떻고 하는 부분에 좀 그런 발언을 나는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국민들 보기에는 여야 정치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윤영걸 대표님, 조국 혁신당은 차기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독자 후보를 낼지 아니면 민주당과 함께 할까요? 상당히 고민이 많겠죠. 네. 뭐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긴 하지만 지금 안고 없는 또 찐빵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조국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갔으니까 찐빵으로 말하면 안고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권 주자를 또 세우려니 다른 사람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대권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은 좀 대권으로 해서 우클릭을 좀 하고 있는데 조국 혁신당은 차별화를 하면서 좀 더 원칙을 지키고 오히려 더 좌클릭을 하면서 자기 지분은 유지하되 아마 대선 직전으로 조기 대선이나 하게 되면은
그때 되면은 제휴와 연대를 좀 해서 민주당 쪽하고 손을 잡을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정 안 되면은 뭐 합당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 네. 조국이라는 분이 뭐 금방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상당한 답답한 모습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연출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이후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금 탄핵 마무리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대선에서 개헌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저희가 이제 87년 헌법을 만든 이후에 개헌 관련 절차법들도 지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즉 지금 만약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가지고 2개월 만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 2개월 동안에 개헌에 대한 절차를 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을 개헌 후에 한다는 것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민주당에게 질 것 같으니까 판을 한번 흔들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뭐 개헌 문제를 끌고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여기에도 우리 선의의 입장에서 한국 헌법이 지금 문제가 있다, 시대에 뒤떨어졌다 이런 사회적 합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 또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하는 개헌에 대한 절차를 사전에 약속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태 대표님 보시기에 이 개헌 문제가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좀 부각될 수 있는 소재가 될까요? 이런 이제 사실상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야기된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현재에서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오든 안 오든 간에 지금 이제 이 과도한 뭐 대통령 통치 권력과 또 입법 권력의 이 충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헌법 체계가 또 손을 좀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제 이번에 여실없이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만에 하나 조기 대선 정국이 온다 그러면은 이 개헌 문제는 상당히 앞으로 조기 대선에서 중요한 대목으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 체제 개편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뭐 가령 지금 이제 항소심에서 이 공직선거법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하는데 이걸 재판장이 수용하지 않은 걸 뻔히 아는데도 하는 이유는 이걸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헌재에다가 위헌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사법 절차를 정상적으로 자기는 최종적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런 결론은 자기는 대선에 출마하는 그런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이제 이미 논리를 만들고 있듯이 대한민국 헌법 체계 개편해야 되는데 네. 이참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이한 적은 없습니다. 네. 오늘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